본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김영우 투자심사형님 모실 때 댓글창으로 크게 짝짝짝 박수해 주시고, 그럼 저희 강사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저는 MI소셜 컴퍼니 미스크의 김영우라고 하고요. 네, 오늘 같이 사업 아이템 검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마 오늘 정말 다양한 그 영역에서 또 다양한 뭐 개인 사업자부터 법인 사업자까지 정말 다양한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주로 사회나 환경, 임팩트를 같이 창출하는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를 해서 시리즈 A, B 정도까지 같이 사업 관리를 하는 심사역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심사역이 보는 검증 방법이랑 그다음에 가설 검증, 실제로 그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피벗이라고 해서 내가 설정한 이 아이템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잘못됐구나, 고객 입장에서 좀 변경을 해야 됐구나. 그래서 다시 저희가 세팅을 하고 변경하는 작업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증 방법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업을 2번 했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도 같이 안내드리고, 그 이후에는 같이 대표님들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또 실제 내 아이템에 대한 검증 방법, 그 다음 또 궁금한 사항들 같이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 아이템 검증 방법, 가설 검증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스타트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스타트업,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고유명사처럼 이제 쓰이는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 스타트업라고 했었을 때는, 네, 뭐 사기꾼인가? 아니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뭐, 어, 뭐 기술이나 정말 특허나 이런 기반만 가지고 시작하는 이제 법인으로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사회나 환경에서 다양한 문제들, 또 기회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기업을 영위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 스타트업은 이제 에릭 리스라는 교수님이 같이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시기로는 극도의 불확실성 하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별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고객은 정말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우리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프로젝트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동아리에서 시작하는 아이디어 단의 사업도 좋고, 어쨌거나 다양한 그런 기여와 시도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대부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여기서 조금 주목할 단어가 이제 극도의 불확실성입니다. 네, 극도의 불확실성. 지금 경기만 봐도 2년 전에 물론 경기가 한번 안 좋아질 거야, 한번 꺾일 때가 올 거야라고 다들 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추워질지 몰랐고 이렇게까지 시장이 얼어붙을지 몰랐습니다. 이런 시장의 유동이나 어떤 변화들, 이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가 변하고 있고 또 시장도 엄청 빠르게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불확실성에서 우리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또는 영위하기 전에 시작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 불확실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불확실성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위험하고 불확실성하고는 차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먼저 위험 같은 경우에는 미래 결과나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흔히 말 리스크 테이킹, 위험 관리가 가능하고, 또 이런 위험에 대한 수치를 측정이나 정량화가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불확실성은 예측이 불가해요. 그 다음에 제어도 불가하고 측정 불가능해요. 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위험보다 더 큰 이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담보로 사업을 영위할 거냐, 시작할 거냐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결국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예측은 불가하지만 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고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거 리스타트업 저자도 얘기하는데 저는 투자 시즌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창업을 한 3년 했고요. 망하고 나서 심사역 업무를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초기 기업 그 시드 투자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상품도 좋고 아니면 유사한 상품도 좋고 그걸 바탕으로 고객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너머서의 니즈와 원치를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나 상품으로 디자인을 해내는 사람이 저희는 그냥 그 사람이 사업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런 불확실성에서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거시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으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고객에 집중해야 되고 고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객의 소리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들이 린 스타트업이고 또 스타트업의 초기에 가져야 할 전략이다. 라는 저희는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런 게 어떤 게 저희가 린 스타트업을 구축하고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검증의 중요성인데요. 정말 고객이 이 제품을 원하는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이 아이템이 정말 잘 팔릴 것인지에 대한 가설 검증인데, 네, 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 대학생 때 창업을 했습니다. 네,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업사이클링, 그때 지금은 이제 뭐 프라이탁이나 정말 유수의 좋은 업사이클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업사이클링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감각이 있는 디자이너 친구들과 저희 경영대학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배웠다라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가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때도 저희가 조금 주목했던 건 결국에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디자인이 예쁘고 그 다음에 밸류 체인을 잘 설정해서 원활하게 이제 원자재를 수급하고 만드는 데만 집중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희 눈에는 정말 예뻤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돈 주고 살 만한 가방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스테디하게 팔릴 수 있는 기능성도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가방을 디자인하고 가격 조사를 하고 했을 때도 물론 저희 주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지만 결국 우리의 판매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었고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이제 등산이라든지 생활에서 쓰시는 제품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시제품도 만들고 뭐 학교에서는 창업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고 너무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사업 1년 만에 고객에 대한 세그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네, 몇 개의 상품들은 뭐 학교라든지 지자체 그 구에서 같이 지원해 주셔서 상품이 팔렸지만 영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1년 만에 폐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같이 저희 팀과 배운 교훈들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고객, 당연히 이 제품이 바이럴도 되고 그 다음에 예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가격대도 있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희 예측만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면밀하게 고객의 니즈를 살펴보지 못하고 또 한번 산 고객에 대해서 고객 관리,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우리 팬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바이럴도 만들고 또 그분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창업놀이에 빠져서 매출이 100만 원 나온다, 1000만 원 나온다 이거에 조금 매몰된 나머지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의 상품 기획과 또 이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 좋지 않은 결과가 한 번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사업, 그리고 제가 그 사업 망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해외에서 한 6개월 정도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뚝뚝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고객도 명확했어요. 이 뚝뚝 이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떤 그 교통면허 라이센스도 없으시고요. 그냥 오토바이 중고든 뭐든 하나 그거 이제 장만하셔가지고 20대 초반에 그걸로 이제 가족들이 생계를 먹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아침 시간, 저녁 출퇴근 시간에만 활용하시고 낮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뚝뚝이가 활용되다 보니 캄보디아 시내 같은 경우는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교통 안전에 대한 불감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뭐 교통 법규도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뚝뚝이의 보험을 같이 연계해서 달아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낮 시간대에 뭐 택배라든지 다양한 모빌리티 연계한 업무도 좀 붙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관광업체를 붙여서 이분들이 아침하고 저녁에만 운행을 하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2박 3일이던 이렇게 그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이제 주요 관광지 몇 개 드리고 또 저녁에는 영어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을 했더니 당연히 아이템은 좋아서 이제 뭐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는 선발은 됐었어요. 근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 뚝뚝 기사님들이 문제였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고객이 뚝뚝 기사님들인데 야, 이거 너무 좋은 서비스고 이거 같이 나랑 해볼래 했을 때 아무도 가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노력해서 영어를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지금 만족한다. 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보험 서비스 이거 하면 우리가 그 뭐 규제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 나 그런 거 싫다. 나 지금처럼 프리랜서가 좋다. 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그걸 뛰어넘는 다양한 더 큰 이제 자본들이 들어와서 뚝뚝이 새롭게 이제 서비스로 개편되는데요. 제가 봤었던 15년 전에는 진짜 흔히 말하는 이제 개판이어서 이걸 한번 새롭게 좀 판을 바꾸고 싶었는데 결국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몇 명의 고객들 한 50명까지 모았는데 그 고객들도 이제 어떤 선교 단체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오셨지 그냥 외국인이 들어가서 뭐 하나의 법규를 바꿔보겠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나는 정말 좋겠다고 해서 이거를 기획했는데 실제적으로 고객이 되어주시 우리 뚝뚝 기사님들이 결국에는 안 들어오셔서 프로젝트 기반으로만 한 3개월 정도 같이 시도를 하고 멈췄었는데요. 이때도 생각해보면 정말 기사님들과 한 하루 종일 또는 그 이상을 계속 생활해보면서 이분들이 겪는 실생활에서의 문제들 또 고객 여정맵을 같이 그려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상품의 형태로 어떻게 제공하면 좋았을까? 이분들의 뭐 가격의 부담을 덜어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모르는 문제들은 없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 나한테 조금 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두 번의 시도를 결국에는 좀 되돌아보면 고객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나는 이미 고객 검증에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넘어선 더 깊은 고객 관리라든지 네, 고객 확보가 필요했다. 결국 그게 가설 검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구나라는 걸 좀 되돌아보고 있고요. 네, 해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플레이 펌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에 특별히 이제 건강한 식수 보급이 필요한 나라에 이제 아이들이 같이 즐겁게 메리고라운드 이런 회전목마 같이 돌리면서 놀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하에 있는 식수를 올리는 펌프를 같이 개발해서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고 또 다양한 NGO나 세계은행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선정해서 다양한 ODA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약 2천여 개 플레이 펌프를 설치하고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걸 설치하기 전에 사실 현장에 좀 살펴봐야 됐었는데 그냥 이제 이 아이템만 너무 좋다고 이제 개발을 이제 미국에서 했겠죠. 했었을 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대박이다. 갖다만 놓으면 아이들이 놀겠다 싶었는데 정작 현실은 네 아이들이 이거를 재미없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27시간 더 많은 노동력과 이제 필요한데 놀이를 넘어서는 이제 노동인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차라리 석유를 돌려서 하는 뭐 자동 펌프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하는 수동 펌프보다 더 활용도가 더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익 모델을 했던 광고판들도 실제로 이 광고를 올릴 고객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로 이제 광고판을 붙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약 1,600만 달러를 설치했던 이 모든 펌프들이 다 흉물처럼 돼서 수거를 했고요. 네. 이렇게 고객이나 현지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네. 대신에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와비파커. 네. 안경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안경 도소매가 이제 체인이 잘 깔려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잘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업체인 루소티카가 대부분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사례이지만 네. 몇 개의 원하는 안경을 일단은 골라서 보내오면 그 다음에 그 샘플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고 굳이 원하는 상태를 상품을 같이 취득하고 또 내가 돌려보낸 것 중에 혹은 이 가격에 포함돼서 1+1 기부로 또 사회적 책임도 같이 하는 아비파커의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도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같이 창업을 할 때 실제로 왜 안경을 할 때 이 안경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 그 루소티카라는 그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그 회사 독점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비싸게 불편하게 내가 사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안경이 아니래도 이제 컨택트 렌즈라든지 다양한 상품들도 이러한 배송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자가 필요한 상품만 선택하고 하는 이 모델 자체가 하나의 혁신 모델이 돼서 와비파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서비스 또 연계된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아까는 고객 검증이라든지 제대로 가설 검증을 이루지 못해서 네, 혹은 제할돼서 확인한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텔라, 저희가 텔라라는 기업의 초기에 같이 투자를 하고 이제 육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피버팅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피버팅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라는 서비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영어 교육 이제 5년 전 저희가 같이 이 텔레라는 기업과 함께 할 때 영어 관련된 첨삭 서비스가 필요했는데 우간다에 가보니 영어 교사들,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유창하게 하시는 교사님들이 유휴시간 시차를 활용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영어를 필요로 하신 분들과 튜터링을 하는 모델을 처음에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한 3개월 돌려봤더니 이제 우리 고객들이 아무래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발음보다도 영미식의 발음을 더 선호하고 이런 서비스들에서 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향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유선 모델이기 때문에 시차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느린 통신 속도와 또 명확하지 않은 그 신호 감도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조금 불안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간다 현재 공공에 같이 업무하는 교사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민간업체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한다는 그 이슈들이 또 제기가 돼서 이 사업 모델을 접어야 되나? 앞으로 영역이 힘드나? 라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고객, 또 현지의 고객,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이 영어 교사들 일자리 창출과 수익 증대가 또 하나의 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니즈, 또 한국에 있는 고객들의 니즈를 같이 접목하고 다시 살펴봤을 때 이제 저희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 모델을 수정했는데요. 그래서 발음의 부담이 적은 이제 첨삭 카톡으로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같이 첨삭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영어의 어떤 펜팔 외국의 친구처럼 같이 카톡으로 일상으로 같이 삶을 나누고 또 빠르게 대답하고 응대하면서 조금 더 영어 교육에 대한 방식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전의 유선보다는 좀 느린 통신 속도도 안전하게 이 서비스가 구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영어를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고학력, 경력 보유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서 취업을 못한 분들을 같이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닌 우간다의 다양한 청년, 그다음에 경력 보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다시 피버팅을 했고요. 그 위에는 감사하게도 이 텔라라는 서비스가 우간다의 다른 국가로도 같이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의 또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여성, 청년, 경력 보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내 이제 텍스트로 같이 이런 소통을 하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원하는 고객들을 사로잡았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제 니즈가 다양하니까요. 뭐 영어 유선을 하고 싶다, 아니면 1대1 대면 미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난 그 정도의 가격 부담은 덜한데 텍스트 정도만 해서 영어의 감을 잃고 싶지 않다. 혹은 영어 관련된 것들을 이제 쓰기 연습 라이팅을 나는 카톡을 하고 싶다. 그 좀 고객마다 세그가 다른데 조금 하이에 낮은 가격으로 상시적으로 나는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받고 싶다는 고객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이 텔라 서비스를 고도화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계속 텔라는 네, 사업을 잘 영위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조금 더 그 가설이라든지 그 이에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정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설에 대해서 많이 세우시죠. 그래서 또한 사회 조사나 연구에서 또는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인데요. 이제 스타트업 저희 씬에서 생각하는 가설은 아직은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해답을 저희는 가설이라고 하고요. 그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는 빠르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걸 린스타트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 데 단지 5분을 쓰겠다. 그 조금 설명드리면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있는 전제라면 그 문제가 정말 뭔지를 골똘히
그리고 더 딥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다. 사실 그것만 제대로 클리어하게 끝나면 해결책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해결책도 있고 뭐 다양한 해결책이 있으니.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가설 검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정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올바른 문제 정의가 돼야지만 제대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시고 창업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가설 검증에 앞서서 정말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도 투자 이제 IR을 뭐 일주일에 IR 자체는 네, 한 뭐 5번 내외. 근데 이제 그 메일로 다양한 콜드 메일로 이제 투자자 문의로 오는 거는 한 100여 이상이 들어오고요. 외부 심사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보면 다양한 기업들, 또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팀들이 오는데요. 팀들은 말씀하시기로는 이 솔루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정말 잘 만들어졌고 이게 출시만 되면 이게 노다지입니다. 라는 이제 표현식으로 다가오세요. 근데 저희는 그 전에 먼저 여쭤봐요. 근데 대표님 너무 좋은 솔루션 갖고 계시군요. 이거 이전보다 더 좋아졌군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세요? 결국 문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이 더 크고 그게 돈이 된다는 걸 투자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기업에서 세운 문제 정의, 그 문제가 정말 잘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들어봤을 때 그 문제는 정말 해결돼야 되네. 그거 만약에 해결하는 방법론만 알면 사실은 정말 돈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근데 그 문제가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인지하는 문제 외에 아무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이 사실은 투자자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문제 정의가 가설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것처럼 정의가 되니 투자자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갖는 건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문제 정의가 잘 세팅된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정의만 제대로 되면 계속 린하게 돌려보면서 이 솔루션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이 문제 정의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A로 접근하는데 A가 틀렸네? 그러면 B로 올라가 보자. B 등산법이 또 틀렸네? 자, 그러면 C로 가보자. C도 틀렸네? D도 틀렸네? 이 중에 누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결국 답은 뭐 H나 I였어요. 그럼 A부터 H를 가느냐? 아니면 A부터 D 건너뛰고 바로 그냥 H로 가느냐? 이 기업을 누가 빨리 가느냐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거고 투자자들은 볼 때 앞서 그 솔루션은 팀마다 속도도 다르고 방법론도 다르니 그거는 그 이후에 같이 얘기해보고 일단은 그 문제 정의에 대해서 잘 짚고 있냐.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이 요새 이제 지역 그 저출산이라든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장표 첫 번째 보면 이제 문제 정의 1번 나옵니다. 저출산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똑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 끝이에요. 문제 정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그냥 언론에서 이게 중요하다더라. 이게 돈이 된다더라. 나중에 공적 자금이 풀리니까 이걸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냥 딱 배경을 들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서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내가 들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더 후속 미팅을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솔루션이 이거고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저는 1년 정도 이렇게 저렇게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가설 검증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정말 재밌었는데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돌렸다고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이들 고객들은 얼마 가격으로 이 서비스를 쓴다고 하셨고 실제로 지금 파일럿을 돌려보니까 그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산하거나 양산하거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비용이 약 2억이 듭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으로는 또 우리가 신용대출로는 운용자금을 써야 돼서 이 가속화하는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시드 투자, 초기 투자를 받는 대표님들의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바른 문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 아이템인데 이제 아이템이 반짝여서 투자하는 투자사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저희가 그 아이템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제대로 된 문제 정의를 삼았고 그러면 그 기업이 3살일 때, 5살일 때, 10살일 때 사실 10살 때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팀이 갖고 있는 문제 정의 정말 문제의 제대로 핵심을 짚고 있나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빈집 수거, 결국 그 빈집의 수거, 그 다음에 관리를 통해서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요즘에 시장의 트렌드는 5도 2촌 해서 젊은이들을 같이 불러들여오고 그 불러들여온 젊은이들이 관광, 다양한 또 지역 상권을 살리고 또 그들의 이미지의 머릿속에 그 지역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내 제2의 고향처럼 어떠한 지역을 방문한다. 이게 요즘 관광 트렌드 산업의 어떤 맥락인데요. 네. 이거 누구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만나는 타운하우스라든지 세컨하우스 기업들을 아마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5개 넘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비슷한 솔루션으로 같이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천편일률적 솔루션을 얘기할 때 그 기업에게 변별력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문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상품의 매출이라든지 시장 검증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솔루션은 다 비슷해요. 이거 빈집을 가장 저렴한 가격을 내가 주변에 이해관계자를 껴서 최저가에서 한 다음에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좋은 고객들을 공신력 없이 계속 돌리겠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럼 시골에 있는 그런 빈집들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사회 환경적 임팩트를 끌어낼 수 있고 그런 그 빈집과 관련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자체의 관계, 또 지역의 상권하고 관계 이런 걸 정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냥 한두 번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지역 괜찮은데 하고 그냥 답사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어르신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 이해관계를 정말 많이 만나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정의가 되고 진짜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솔루션이 준비된 결국 그거를 준비되기 위한 문제 제기가 잘 바탕에 깔려 있는 팀을 저희는 이제 찾고 있고요. 네, 문제 제기가 중요한 이유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뉴스에 나온 이야기. 일요일 오후를 엄습하는 월요병의 해결 방법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정부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심할 경우에는 일요일 잠깐 출근하셔가지고요, 잠깐 일하세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에 왔을 때 약간 덜하세요, 피로가. 뭘 흔히 말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이게 정부가 내놓는 이제 복지 정책이죠. 네, 그래서 월요병에 정말 그럼 이 솔루션이 정말 맞냐? 그럼 이 솔루션이 나오기까지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 라고 했을 때 문제 제기가 잘못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라, 사이다.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캔을 만드는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이 식별을 보면서 이게 사이다구나, 환타구나, 콜라구나 근데 똑같이 만들어 보인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그러면 사실 저희는 직관적으로 약 옆에 있는 이제 그 이미지를 보고 시안을 보고 이게 어떤 음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냥 시각장애인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캔 뚜껑을 이제 점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똑같이 시원하고 원통이기 때문에 이게 탄산인지 음료수인지 주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흔한 뭐 롯데칠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걸 놓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기가 당연한 점유율이 있고 이미 유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팔리긴 팔리겠죠. 하고 옆에 먹는 사람이 야 이거 무슨 음료야 잘 파악하고 먹어. 그런 불편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직은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네. 서비스를 아직은 지금 이거는 많이 개선됐는데요. 그전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문제 정의에 제대로 정부라든지 대기업들도 사실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과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설 검증할 때 사실은 많이 놓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쉽게 넘어가시는 부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외부의 현상, 그다음에 정말 그 원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현상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가설 한번 세워볼게요. 자, 가설 첫 번째는 영업사원의 효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영업사원이 정말 많다. 그 다음에 그 젊은 영업사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만 가설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현상만 나열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영업사원의 효율이 떨어진다. 살펴보니까 영업사원이 실제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래처를 실제로 방문할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영업사원 많다. 사실은 영업사원들 옆에는 데이터,
그리고 빠르게 이제 공동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데 서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거를 같은 팀끼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데 서로 내부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는 영업사원이 많으니 그냥 현상적으로 아, 일을 제대로 못하는 영업사원이 많네. 질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네.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없는 영업사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네. 결국 알아보니 영업수장이 영업을 관리하는 관리자라서 본인 사업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그 성과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암묵지를 넘어서 새롭게 정말 새로 신규 사원이 오시면 OJT라든지 다양한 사업 영역들, 그 다음에 세일즈 스킬스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킹 공유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위에 관리자라든지 HRD가 제대로 세팅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윗선에 공유할 때는 이렇게만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전적으로 과실을 떠넘기고 신입 영업사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의 문제를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출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출산. 네, 저출산 얘기해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공적 자금 몇백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데 결국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정부에 내놓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탁상공론처럼 논의들이 이어져 가지는 않는가. 실제로 저도 아기 낳기 전과 또 후에 보니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가정에서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싶은 저희 심사양 모임에서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깊숙이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 다음에 이런 가설을 잘 세팅한 기업들을 같이 찾아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가설과 문제 정의만 제대로 된 회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문제를 잘 파악한 팀에 더 빠른 실행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솔루션을 굳히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투자해서 같이 설계를 해서 기업 성장을 이끌어가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설을 볼 때 파편만 보시기 쉬운데 그 가설의 핵심을 같이 들여다보시면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팀의 무형자산이고 초기 팀의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도 엄청 많고 또 그 무형자산의 기회를 살려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가설을 좀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가설을 뽑을 수 있으냐 좀 설명드리면요. 좋은 가설을 결국은 why, 왜 좀 주목해요. 아, 그거 왜 그럴까? 왜, 아까 왜 아기들을 낳지 않을까? 하나 낳으면 셋째에 대해서 왜 염두를 더 낼까? 정부나 이런 돌봄 서비스는 왜 한계가 계속 존재할까? 공공에서 다양한 시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역에서는 왜 더 그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까? 계속 왜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질문들을 처음에는 약간 낮은 질문들인데요. 저희 챗GPT도 저희가 좋은 질문을 해야만 좋은 답변을 주듯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그 생각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팀, 그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가 같이 직접 뵙고 왜 그런지, 그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 해답에 가까운 질문들을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도 살펴보면서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파편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깊이까지 담긴 가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실행으로 전략을 옮길 수 있는 이 가설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가설까지 접근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관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 그 채널을 통한 데이터를 하기도 하고요. 기술 기반의 팀들은 이제 실험도 하고 비교 및 격차, 삼포도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저희는 가장 크게 하는 이제 관찰과 인터뷰를 아마 주로 많이 하실 텐데요. 관찰과 인터뷰할 때도 사실 좀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창업을 할 때 페인 포인트가 내가 듣고 싶은 데를 질문합니다.
지문값을 내가 내 머릿속에 이걸 내가 투자자를 보여줘야지 아니면 어디 성과로 제출해야 되지라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위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질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는 이 가설이 머릿속에 이미 답정너라는 표현처럼 이미 이 답을 난 내리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메모리 돼서 그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유추가 되게끔 제가 나 스스로가 인터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찰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같이 관찰해서 내가 어떤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관찰을 하는 세팅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 만나보면 생각이 많이 변합니다. 거기서 나를 내려놓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한 이 가설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솔직한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터뷰와 그다음에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솔루션이 있구나. 여기는 사실 나보다 더 좋은 접근이 있구나. 그러면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이제 그걸 접는 게 다른 방법을 우회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이나 팩트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보는 게 아니라 그 팩트나 현실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맞는지 더 깊숙이 볼 수 있는 관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눈이 아니라 제3자도 같이 보면서 그걸 객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한두 차례, 그 다음에 이 정도 됐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끝까지 조금 더 파야 되겠다. 아니면 내 고객이 조금 더 이쪽 영역 말고 다른 데도 있겠다 싶으면 그 영역까지도 인터뷰와 관찰할 수 있는 용기와 발걸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흔히 말해 짜치고 힘든 과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하고 저희는 그걸 잘 세팅된 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또 만나길 고대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문제 발견을 하고 그 문제 발견을 통해서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 검증해보고 틀렸다. 그럼 다시 또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 검증하고 이 린스타터 대부분 짧게는 뭐 3개월, 길게 걸리면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요즘 뭐 스텔스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돌리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이러한 가설 검증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파악을 해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곳들도 되게 많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린 스타트업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빠른 실패와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지근하게 이거 실패했다 아닌데 하고 이제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구나. 우리 팀이 같이 계획했던 방향성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새롭게 다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을 해보자.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면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날카로워지고 고도화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팀이 그 문제에 갖고 있는 깊이가 드러나고요. 결국 그 깊이의 차이가 지금의 잘 세팅한 것들이 시리즈 A, B, C에서 엄청난 차이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초기에 문제 발견부터 가설 검증, 특별히 문제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나눴고요. 사실 이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저도 무엇을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더라고요. 얼마나 고객과 시장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또 그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고객이 사랑할 만한 이제 서비스와 상품으로 디자인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역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런 부분 어떻게 조금 디벨롭하면 좋을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이후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돼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나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네, 중간에 쉬는 시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을 대신 쉴 테니까 조금 과제를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쉬시는 동안 사실 나는 이런 문제 정의와 가설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다른 분들께 같이 나누면서 객관하고 이걸 한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다라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시는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아이템에 대한 이 문제 정의, 뭐가 문제였고 그에 대한 솔루션이 내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한 줄씩 정리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같이 문답으로 같이 얘기하고 또 객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런 걸 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인데요. 네, 10분 정도 쉬시고 3시 20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보셨나요? 네. 리아베스란 기업을 이제 이 기업은 제가 초기에 투자한 기업이고요. 그 기업 가치 10억일 때 투자했습니다. 15억. 정말 초기 때 투자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이전 시장에서 없었던 아이디어고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접으시려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업 가치가 300억이 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됐는데 리아베스트라는 기업이 문제 정의는 맥주 등 이런 식자 제품을 만드는데 보니까 과정 중에 40%가 음식 부산물로 버려지는데 이 버려지는 비용도 기업 측면에서 되게 부담이고 환경적 피해가 큰데 이걸 왜 아무도 안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리아베스트 대표님은 사실 이제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아무도 뛰어들지 않지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 가시고 서울대 이제 경영대학을 나오셔서 이제 계속 컨설팅 업을 10년 넘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새롭게 이 시장에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퇴사를 하시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가설 검증 1년 반 정도 하셨고요.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사업을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쯤 저희 미스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를 새롭게 같이 가설을 검증해 볼 뭐 맥주 회사라든지 식자재 회사가 없어서 고민이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사업 아이디어를 IR을 만들고 한번 가설 검증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문제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가공품 폐기물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이거를 저기 동물들 사료로 한번 줘볼까? 그런데 또 어쨌거나 운송하는데 비용도 들고 사료로 해봤자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네. 이거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볼까? 근데 이거 분석을 좀 해보니까 맥주박을 분석해보니까 이거 단백질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맥주를 만들고 버려지는 맥주박에서 그 천연 그 단백질 그 다음에 건강한 그 유기물들을 같이 뽑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파우더 가루를 만들어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건이라든지 식물성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지속 가능한 제품을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피자 도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햄버거의 빵이라든지 이런 납품을 했을 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맥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식혜라든지 그다음 돌이랑 같이 연계해서 바나나 그다음에 사과 다양한 그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 그런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공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업으로 여기는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맥주를 하나 팠더니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가공식품도 연계가 됐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 시장도 진출을 했어요. 거기는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이런 가설 검증을 해본 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 팀입니다. 네. 청소대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청소대교 혹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네.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청소대교라고 하고요. 저희 네. 또한 미스크 측에서 이제 경험 디자인이라는 걸 컨설팅을 2년 동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입주 청소가 필요한 고객들과 입주 청소하는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입주 청소 맞춤 플랫폼 청소대교라고 합니다. 네,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어, 이렇게 대표님이 해주시네요. 네. 절대 그런 게 아, 아닌데. 네. 네, 안 그래도 저희는 최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 그때 담당해 주셨던 미스크 담당자님이랑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가설도 한번 계속 얘기 나누고 있었고, 저도 사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얘기해보고 토의를 해보면 더 좋지 네, 않을까 좋습니다. 싶어서 네. 한번, 네, 올려봤고요. 어, 저희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리인하게 서비스를 거의 한 6개월 정도, 거의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네, 저희가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제일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희 입주 청소 말고도 입주 청소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접근해 보니 입주 청소 사장님들의 2분의 1은 정기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 정기적으로 및 청소를 하는 사장님들이 저희가 한 500분 정도를 지켜보니까 효율적인 청소 계약을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과 수익을 손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부분 80% 이상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효율적인 청소 계약을 하지 못하고 수익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는 저희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최초의 시장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소 이제 구역들을 막 위치나 가격 같은 거, 단가 같은 거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최대한 받으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도구로 들어와서 더 좋은 일이 들어오거나 하고 싶은 일이 들어오더라도 이 동선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계약에서 더 나은 계약으로 이제 상승을 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청소 구역 이동하는 이동 시간만 2시간 이상 걸리시고 특히 이제 지역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외곽에 계신 분들은 청소 이동 시간에만 거의 순수하게 3시간 이상을 쓰시는 등 이거를 수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저희도 그래서 더 나눠서 더 이제 타겟 세분화를 해서 보니까 이런 거 효율적으로 구역을 배당을 하시고 이제 이제 수익적으로 이런 걸 계산하면서 하시는 분은 최소 8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지 못하시고 이제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은 300에서 400만 원 수익에서 멈춰 계시거나 시장에서 도태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모습을 카페 게시판 같은 데서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그냥 약간 옛날의 중고나라 시스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소 계약 매물을 막 사고 팔고 막 교환을 하려는 액션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본연적인 목적이 뭘까, 문제가 뭘까라고 했던 게 보니까 효율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수익을 손해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업을 할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리인하게 거의 한 6차 정도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설을 세우고 뿌려보고 가설을 세우고 뿌려보고 계속 통계를 얻어서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검증된 방법으로는 전기청소 사장님들이 계약된 전기청소 구역들을 거래나 교환을 통해서 청소 사장님별로 최적화된 동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축적된 데이터로 근데 이 거래소,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었던 게 100분의 전기청소 사장님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랜딩 페이지 이미지로만 하나만 만들고 그 전기청소 사장님이 활동하는 개개인의 블로그별로 그냥 저희 거래소가 있다. 한번 써보실 생각이 있냐라는 말만 했는데도 거의 38%에서 40% 이상이 그냥 그 웹페이지를 다 들어와서 활동까지 다 하시는 그 이제 트래픽이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으로 최근 월요일까지 테스트한 걸로는 그러면 전기청소 사장님을 위해서 최적화된 이런 수익이나 시간은 대시보드로 우리가 사장님이 정보를 입력해주면 보여주고 연계된 청소 매물 거래소를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전기청소를 시작하거나 이제 성장을 하려는 사장님들이 우리를 쓰면은 똑똑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공해 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막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린하게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수 있는 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실제로 써야 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고민이 많아서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 아, 네. 대표님 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역시. 네, 계속 사업을 연계하시면서 말씀하신 계속 끊임없는 가설 검증을 하고, 또 그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돌려보고, 또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 보면서 이제 그 초기뿐만 아니라 계속 요 과정 자체가 중요함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그 다른 대표님들은 이 관련해서 뭐 들으시면서 지혜라든지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대표님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 접근 자체가 네, 신선한 것 같아요. 그걸 살펴봤을 때는 이제 그 최적화된 청소 동선을 만들 수 있고 사실 그 동선을 이어주는 게 저희 청소대의 역할일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시장의 그런 대표님들의 시장성에 좀 맡겨야 되나, 자연적으로 이제 흐름하는 그 운영의 묘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거를 같이 청소대가 중간에서 플랫폼 형태로 같이 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래들이 오가고 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사실은 전기 청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도 버티컬로 같이 연계가 가능을 해서 사실 초기에 그 분들이 그 요 대시보드라든지 거래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유인 안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청소 매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도 이런 용역 서비스 연계도 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더 네,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그럼 그, 하나 더 있는데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쭤봐도 되는가요? 네네. 그, 네, 수치를 이렇게 막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환율로 저희가 이 가설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혔어? 이 가설은 이제 반응이 별로네라고 하는 약간 기준점으로 잡는 수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얻은 반응으로는 총 100명 중에 33명이 들어와서 33% 이상은 이 가설에 이런 반응을 보이네라고 했었는데 좀 기준점으로 잡고 잡을 수 있는 뭐 보편적인 수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수치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비슷하게 서비스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운 예를 드리면, 자, 최근에 저는 리클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하는데. 자, 리클은 저희 그 생활 의류 버리실 때 주변에 초록색 함에 버리시나요, 주로? 어디 버리시나요? 그냥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초록색 함에 버리시잖아요. 이제는 저는 그거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심각하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혹은 폐기물을 이렇게 좀 버리지?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 기업도 그래서 최근에 집 앞으로 택배함을 보내놓으면 그거를 수거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같이 가져가면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같이 얘기하기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하자. 고객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이 하면 자, 50%다. 70%다. 그거는 사실은 팀에서 같이 접근하고 싶은 서비스의 크기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리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그 80%를 잡았어요. 10명 중에 8명이 이 서비스에 다 만족할 거고 이전 대비보다 더 효율적임을 느끼게 할 거다. 라고 하면 그 마일스톤을 찍고 저희가 지표를 설정했고요. 근데 어떤 서비스는 이거 말고도 이미 좋은 대체제가 많으면 그 80%가 아니라 30%, 40%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표는 이 10명 중에 3명, 4명만 반응이 있어도 오케이. 그럼 그 반응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금 더 그들을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표를 팀에서 사실 세우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희 만약에 리클 같은 경우는 80% 정도 점유율이 돼야지 수수료 베이스로 먹기 때문에 그 정도 점유율을 가져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어서 높은 그 지표 설정을 했던 거고요. 산업마다 조금씩 네, 그 지표 설정은 다르게 가능하고요. 다만 지표는 객관적으로 설정을 해야 하니 대표님 입장뿐만이 아니라 팀원과 혹은 제3자가 같이 그 지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표를 전기청소 사장님이 전국에 한다고 하면은 12만 명쯤 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최초에 활성화를 하려면 MAU는 일반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한 3만 명 정도만 1차로 모이다고 한다면 커뮤니티적으로 확산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30% 정도를 저희 지표로 삼았는데, 이런 네. 식으로 역산을 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지 좀 네, 궁금해가지고요.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역산으로 저희 매출이라든지 시장의 점유율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커뮤니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레 그 안에서 다양한 뭐 광고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돌 수 있으니 새로운 수익 모델도 나올 수 있고. 다만 그런 커뮤니티가 정말 필요한데 아무도 이제 그런 중간자 역할을 이제까지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 업체들도 보면 이제 세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이제 그런 연계해서 서로의 이제 자원을 공유하는 시대도 오는데 서로 간에 그런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약 12만 명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 위한 커뮤니티를 하나 같이 진행해봐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대표님들 뭘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난 잘 아삼아삼하다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최근에 검증한 거 하나 좀 더 설명드려 볼까요? 네. 자,
저도 이제 다양한 이제 영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게 생활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클이라 서비스 좀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창업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이 대표님 자체도 똑같은 문제에서 시작하셨어요. 아니 맨날 스파 브랜드 옷들은 맨날 편하게 입고 버리는데 그 옷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집 근처에 그런 초록함도 어떤 데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늘 꽉 차 있고 그다음 버리는 거 되게 아깝고 나는 이렇게 버리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어떤 주기적으로 남기고 싶고 이게 사실 요새 20대 분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예쁜 옷은 입고 싶어. 근데 버리는 거는 좀 가치 있게 그래도 환경을 고민하면서 난 버리고 싶어. 근데 이게 난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전에는 그냥 옷을 못 입다 버리는 거면 그냥 집 근처 아파트 옆에다가 이제 그런 쓰레기 함에다 같이 버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럴 시간도 없다. 너무 바쁘다. 집 앞에 택배함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알아서 우리가 신청만 해놓으면 앱을 깔아서 신청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상자가 놓아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버리고 싶은 옷을 넣으면 그걸 수거해서 그 옷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옷마다 저희가 태깅을 달아서 이건 얼마 이건 가치가 없으니 뭐 키로당 얼마 이거는 같이 리세일하면 더 가치 있는 상품이니 우리가 알아서 리세일을 해드립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옷의 순환 경제를 확산하는 활동했으니 우리가 크레딧을 드릴 테니 이걸로 다른 옷이라든지 다른 경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라는 솔루션을 만든 기업이에요. 여기도 처음에는 새 곳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가 택배 회사가 돼서 옷을 한번 수거해보고 수거한 옷들을 이제 구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이라든지 전통적인 채널에도 판매해보고 그 다음에 구제 중에서도 요즘에는 리세일에 대한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신발 외에도 의류도 이런 구제라든지 다시 고쳐 입고 다시 헌 옷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입는 문화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편집샵에 같이 연계를 해서 더 좋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걸 버리고 끝이 아니라 그게 다 태깅을 만들어서 내 옷이 어떤 주인을 만났고 그래서 입혀지고 있구나. 또 그 옷이 다시 수거가 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순환경제에 대한 것들 직관적으로 보고 어떤 환경 소비라는 의식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저희도 처음에 이 가설을 가지고 정말 서비스가 워킹할까라고 고민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3개 지구 구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수도권 지역까지 이 서비스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2년 뒤에는 전국에 이 서비스를 같이 론칭하는 현재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정의는 왜 옷을 버릴 때 이렇게 우리는 불편하게 버리지? 그다음 버리는 것도 사실 이거 다 돈이고 아까운데 다 그 스토리가 있고 옷마다 사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라든지 어떤 옷이 해져서 버릴 수 없을 만한 그 주기에 따라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가 문제 정의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설 검증은 옷의 순환경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플랫폼을 만들고 앞단에 수거를 할 테니 뒷단에서 이걸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걸 옷을 팔아줄 좋은 업체들이 이미 있으니 그런 구제 편집샵들과 구제 시장들 이런 거 연계해서 내가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가 이 솔루션이었고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사업화를 이제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지표는 이 정말 10명 중에 8명 이 서비스에 만족하냐 실제로 다시 그 리텐션이 나오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표로 설정했고요. 다행히도 이런 지표들이 설정되고 빠르게 지금 설정이 돼서 네, 지금 월마다 원래는 저희가 한 몇백 킬로 정도 다녔지만 지금 뭐 월마다 한 20톤 정도를 같이 수거하고 그거를 순환경제에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네, 사전 질문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네. 사전 질문이랑 제가 위에 두 가지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이템 검증 자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1인 기업에서 검증했을 방법. 네. 가장 좋은 거는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 업계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정량적으로 그게 수치화되진 어렵지만 흔히 말하는 감과 경험, 식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템 검증이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소상공인, 자영업적으로 그냥 내가 해볼 거다라고 하면 아이템 검증에 대해서는 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는가에 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스타트업들 빠르게 어떤 성장을 통해서 더 큰 스케일업과 기업의 성장을 추진하는 팀 같은 경우는 좀 앞단의 아이템 검증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미 이거는
스테디하게 설정이 됐어. 예를 치킨집이에요. 근데 치킨집은 사람들이 치킨 좋아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검증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 이게 이미 이 동네에는 5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대비 이게 차별화 전략은 우리 뭐지? 그럼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거 검증이 기준이 너무 많지. 나는 월 2천만 벌었으면 좋겠어. 그럼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이 변별력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에 뭐 동네에 몇천 명이 있다. 근데 그들이 추산해 봤을 때 뭐 주당 한 마리당 치킨을 한 가구당 하나 먹는다고 하면 그럼 전체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연에 30억인데 그 30억 시장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이템이 시장에서의 먹힐 수 있다는 것에 검증이 되면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표는 뭘까? 그 다음에 고객 확보 방안은 뭘까라는 부분에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검증을 바빠서 잘하지 못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터넷 리서치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리서치를 해보시고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게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미 그런 실패한 사례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미 앞서 나갔는데 거기서 같이 고민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지혜들을 조금 체득해서 1부터가 아니라 한 3, 4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아이템 검증은 주말이라든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나 본인이 그 기존 영역에서 새롭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뭐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고 하면 그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그 자산이라든지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워야지만 깊이가 있고 또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인터넷 리서치부터 그다음에 그 시장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이해가 관계자분들 혹은 가장 좋은 거는 나하고 비슷한 고민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혹은 그거 하다 망한 대표님을 만나는 게 시간을 정말 압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저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거 안 된 대표님 꼭 만나보라고 해요. 아, 그거 그 전에 비슷하게 시도했는데 그거 만나보라고. 지금 사업 잘 안 되고 있는데 만나보라고. 그럼 그분이 처음에는 얘 뭐지 이러다가는 처음에 그걸 공감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업의 가설 검증 어떻게 했는데 다 왜 실패했고 어떤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고 이런 부분이 실패했는데 뭐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이제 좋은 지혜를 얻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일단은 데스크 리서치 두 번째는 그 유사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망한 대표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전 질문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분야입니다. 아이템 검증 꼭 필요한가요? 그럼요. 네, 어떤 분이 새롭게 말씀드릴까요? 자, 저희가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정말 잘 돌려야 되고 이제 탄소 이제 중립의 여러 가지 함축인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대표님 되게 많으십니다.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게 비쌀까봐 불안정할까봐 이런 여러 이유로 아무리 시장에서 좋다고 떠들고 이게 정말 친환경이 돼서 앞서야 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건 알지만 당장에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옵니다. 아, 이게 출시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통해서 농업을 지을 수 있거든요. 농사를요. 근데 그 자체가 불안하니까 대표님들이 실증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럴수록 처음 생소하고 생경한 분야는 절대적으로 아이템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고객 자체가 이 소재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면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예를 들면 메타버스도 지금 몇 년 전부터 메타버스가 나오는데 메타버스 구축이 잘 됩니까? 왜 안 돼요? 여전히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아까도 지금 저희 창에서는 되게 잘 보이지만 그래도 대체 가능한 영역이 있고 불가능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도 들어오지만 그 분야가 고객의 인지, 시장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 물리적인 시간 외에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 자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템 검증은 사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분야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타야 되는데
시장의 순풍은 아직 올지 않는데 이 아이템 검증만 드립다 하는 데도 있어요. 드립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시는 데도 있어서 이런 이 처음 알게 된 분야에 대해서는 네,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이 배경과 이 상황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 같다. 또 혹은 이 시간과 비용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나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은 걸 알기까지 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수록 이 처음 알게 된 분야들은 네, 이제 많은 분들과 이해관계자분들과 그 다음에 이걸 사용자분들 대상으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분야의 시장 검증.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고객을 일단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라는 게 그 고객과 상품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밸류체인 한번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고객과 연결되기 위한 다양한 그 파생된 이해관계자분들 충분히 만나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제조업이다. 친환경 신소재를 바탕으로 내가 제조를 해서 시장에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이 바이어들이 정말 살 수 있는지 일단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 외에도 그 바이어뿐만이 아니라 그걸 바이어가 다시 또 그거를 재생산해서 넘기는 2차 밴딩이라든지 다양한 관계자분들도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객과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둘러싼 시장의 이해관계자분들을 태핑해보고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아이템 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정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이 고객은 내 타겟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귀중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난 마이너리티로만 해서 그 정말 소수의 고객을 타겟으로 할 거야. 그러면 사실 그 고객에 대해서 딥하게 파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검증을 할 때 질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답을 세팅해 놓고 이제 그거에 역산해 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게 빠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잘 아는 영역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질문도 어설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도 아직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드립다 이거 고객 대상으로 이거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을 30년 동안 붙였다. 근데 그 전 붙이다 보니까 이거 어떤 요소를 넣으면 고객들이 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작은 어떤 식당에서 하는 아이템이지만 이미 나하고 10년, 20년 이 입맛에 익숙하거나 혹은 새롭게 이제 고객에 오시는 분들 세그별로 나눠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아이템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골 고객들은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이러지만 신규 고객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처럼 객관적으로 아이템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도 기존에 내가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내가 아는 영역에서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 영역에서 이미 좋은 경험이나 식견, 답변 중에서도 가중치가 있잖아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이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한테 그 부분들이 복수로 네, 다양한 식견들과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수요 만족기도 정책. 이거는 뭐 케바케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검증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 솔루션을 통해서 그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서 저출산에 어떤 솔루션을 내놨어요. 이게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기를 낳으면 뭐 얼마를 준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뭐 청약하고 연계가 돼서 아기 셋 낳으면 청약 점수 관계없이 일단은 뭐 우선순위로 같이 청약을 준다.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청약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측정 지표를 같이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객의 세그별로 조금 기준이 달라요. 이건 내가 전국구로 팔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를 좀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이너리티지만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고객만 확보하면 돼. 이러면 그거에 맞게끔 낮은 정도의 측정 지표를 세우셔서 진행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지표가 낮던 높던 관계없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경험 단계별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한 툴. 네. 사실 이 강의 이후에 저희가 좀 말씀드린 건 고객 여정 맵, 그다음에 문제 정의, 디자인 싱킹 이제 관련된 서비스 디자인, 아까 김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그다음에 고객 여정 방법론을 하는데요. 먼저 고객 여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에 대해서 그 고객의 그 사용자 경험의 타임라인 순으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만족도, 그때 반응, 감독 이런 것들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이게 한 명, 두 명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게 100개가 쌓이면 정말 고객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구나, 이랬을 때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는구나, 이랬을 때 이런 반응이 보이시네 라는 부분들, 그게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모두 50개, 100개 정도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론이 하나 있고요. 고객 여정 맵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디자인 싱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 정의와 가설 검증 기반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솔루션 형태인데 그 솔루션은 날 것 그대로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일럿이신데 그 파일럿을 고객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용자 경험 뭐 디자인 싱킹 혹은 사용자 경험 UI UX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도 그 고객의 대상에 맞춰서 그 고객이 접근 가능하도록, 고객이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쉽도록, 그다음에 고객의 그 지갑에서 이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증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정말 내가 이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서 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1순위 타겟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펜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내 낚시를 좋아한다. 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일주일에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 1회 이상의 주말마다 무조건 1회 이상에 가는 사람의 낚시 솔루션을 만들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1차 검증 대상이죠. 결국 낚시꾼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쓴다고 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혹은 그 낚시 솔루션을 통해서 해마다 이제 좋은 스팟이라든지 이제 뭐 동네 낚시터도 갈 수 있겠지만 철에 따라서 바다라든지 민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한 상품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할인도 되고 또 그 안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아이템들도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낚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이다. 근데 그 중에 주에 1회 이상 들어가는 정말 낚시를 삶처럼 하시는 분들 대상 1차 타겟을 잡고 그 사람을 가장 접근 가능한 뭐 낚시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주요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상을 잡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하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노순열 대표님, 낚시 관련 보조용품, 다용도 제품 준비 중이다. 시중에 없는 제품인데, 검증 어떻게 하나?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낚시에 대해서 이미 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 사용자 측면에서 이 보조용품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중에 없던 거니까 고객 입장에서 되게 생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한 고객과 그 다음에 그런 보조용품을 판매하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하실 거죠. 근데 판매하는 업체하면 이거를 카피해서 제품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들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만들어서 이걸 판매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비밀로 해서 나 혼자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피드백을 받아서 사람 만들면 기껏 만들어 놓고 사실 판매처라든지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게 보조양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혹은 시장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고객들, 그 다음에 이런 보조용품을 만들었던 OEM 회사라든지 혹은 그런 낚시 관련 회사를 만나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대표님 만나보셨어요? 네. 꼭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네. 혹시 다른 대표님들 뭐 질문 없으세요? 이렇게 그냥 본인 생각 갖고 있는 거, 네. 그러면 파일럿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주위의 동료들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 빨리 만들어줘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 실제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제품이잖아요. 서비스는 상관없는데, 그 제품일 경우에는 서비스 나와야 됩니다. 상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3분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 비슷하게라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새는 뭐 크라우드 펀딩, 그러면 상품화 준비 시,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 특허 출원해 놓으시고 상품화 준비 중에 그 중에 하나의 또 검증 방법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피드백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그 박세영, 네,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돼요. 관계 때문에 당연히 다 좋다고 하고, 야, 만들어. 왜냐면 그분들은 괜히 내가 엄하게 그냥 뭐 쓴소리했다가 뭐 좋은 이득도 없으니까 다 좋다고만 얘기하신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좀 사업 검증을 할 때 지인도 좋지만 지인 뭐 일부 비율 10%에서 20%, 나머지는 정말 모르는 나에게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제3자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의 아이템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거를 감안하셔서 새겨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조업인데 투자를 받으려고 가니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 설비 투자를 하면 가격 단가되는데 잘못된 검증인가요? 네,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싸움인데요. 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판매가 어느 정도 돼야. 이거는 네. 맞아요. 결국 이 말씀은 공감이 가는 게 네. 설비 투자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안 된 아이템의 대체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설비 투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이 설비 투자 외에도 혹시 다양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뭐 정말 단가를 낮추는 게 내가 우선순위다라고 하면 설비 투자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일단 영업이나 세일즈를 통해서 ROI나 이제 판매에 대한 의향서, 구매 의향서 부분들을 확보해서 이걸 바탕으로 담보로 같이 이제 설비 투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투자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가를 무리하게 높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설비 투자를 안 해놓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거 내가 감이 섰어. 그리고 이 제품은 이미 구매 의향서라든지 판매 의향서를 같이 받아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담보로 해서 같이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면서 파일럿 제품 찍어내시면서 그 이후에 단가를 낮춰가면서 우리의 영업이익률을 갖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검증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구매 의향서나 다양한 어떤 검증된 지표를 설명해 주시고 다 오케이는 안 하실 거예요. 안정적인 데도 있고 리스크를 지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일단 나랑 파일럿 제품 만들어 봅시다. 이 파일럿을 통해서 제품 시점 반응 보시면 더 점진적으로 더 크게 설비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추시면서 본인의 리스크 줄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융자라든지 다양한 이런 유형 자본에 대해서 설비 투자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라든지 고객에 대한 니즈,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셔가지고 자본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이템 검증하다 피드백을 너무 받아 동력을 잃을 때 어떻게 마인드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산으로 가는 거죠. 아이템을 검증하다가 중구난방인 거예요. 대답 자체가. 난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아야 3번, 1번에서 3번을 생각했는데 실제 돌려보니까 1, 2, 3번도 아니고 4번도 답일 수도 있고 5번도 답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문제 정의가 잘못됐다고 좀 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가? 혹은 내가 문제 정의를 잘못 세팅했나라고 좀 보게 됩니다. 검증이란 결국 이 서비스나 솔루션을 내가 이렇게 형태로 팔고 싶은데요. 이거 정말 가능해요?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 어떤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막 너무 다양하다. 이럴 경우는 그러면 고객들이 내 제품을 이해를 못한 건가? 혹은 내가 잡은 이 문제점이 잘못됐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인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그 문제 정의를 했을 때 이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이야? 그 다음에 정말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 끝까지 추진하는 거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너무 많은 산이 가는 피드백이 있으면 접으라고 말씀드리세요.
혹은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자.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 못하는 거,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조금 너무 스타트업, 이 성장 기반의 보다 보니까 그 질문의 가설 검증의 허들이 되게 높은데, 소상공인 기반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1인 창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설 검증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 달성 방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팬층, 내가 이걸 제품을 냈을 때, 혹은 어떤 서비스 솔루션을 냈을 때, 내가 있는 거한 지역에서 충분히 이 시장의 수요가 있을 거다 하고, 이걸 바탕으로 난 빠른 속도보다 점진적인 속도를 원한다. 이랬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템을 기반으로 얼마나 이걸 내가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 확보가 가능한가, 이 정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검증은 언제쯤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에게, 이건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가설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검증한 게, 그 고시원 있잖아요. 고시원 서비스가 공실률이 많아가지고 주인들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그 고시원의 QC가 안 돼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고시원에 있는 솔루션이 무너지고 그 지역의 주거 문제가 흔들리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대학가 근처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가설 검증을 빠르게 해본 게, 그러면 고시원에 대한 그 플랫폼, 정보 플랫폼 한 대 만들어서 고시원 사장님들이 맨날 그 손님 모객하는데 힘쓰지 말고, 고시원 검색하면 하나의 그냥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지역별로 어떤 고시원이 있는지, 고시원의 컨디션은 어떤지, 거기는 상품 뭐가 있는지, 뭐가 가능한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걸 사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커뮤니티였어요. 고시원 커뮤니티. 근데 이제 실제 고객들의 니즈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시원 원장님들의 이제 빗받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 해보니까, 이 서비스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나 이거 나오면 나 바로 가입할게요. 이걸 통해서 나 결제할게요. 라는 니즈들이 있었고, 이런 니즈들이 있으니 처음에 사업화까지는 고민이 없었지만 사업화를 한 모델도 있고요. 이것처럼 가설 검증이 진행이 되면 말씀 주신 대표님이 내가 이거에 좀 올인을 해서 내가 사업화를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가 사실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표님과 팀이 결정하신 문제 같습니다. 네. MI 소셜 컴퍼니, 저희도 아이템 검증 엄청 고민이 많았죠. 저희는 초기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해외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공적 개발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 자문 서비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아이템 검증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퍼니인 컴퍼니라고 해서 임팩트 매니지먼트, 임팩트 컨설팅, 로컬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저는 또 제주에 내려와 있는데 제주의 글로컬 비즈니스 해서 각 사업부별로 시장을 마켓을 같이 센싱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문제 정의를 같이 내립니다. 시장을 살펴보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니즈들을 모아서 이러한 가설 검증을 냈고요. 그래서 그런 가설 검증으로 이런 사업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아이템 검증을 팀이 다 같이 모여서 전사가 포스트잇 갖고 들어가서 아이템 검증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실제 그거를 주요 우리 파트너, 고객이 되는 대기업과 소셜벤처분들,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같이 검증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그걸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라든지 뭐 정부 공공, 다양한 분들과 함께 그런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는 계속적으로 문제 정의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들을 신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니즈를 받으면 정말 그게 워킹할까? 이 모델이 적정한가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같이 하고요. 최근에 청도에서도 앵커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로컬 브랜딩하는 사업도 똑같았습니다. 기존에 태권도장으로 쓰였던 이 건물들을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앵커 시설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좋은 건물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유지분들이나 그 전에 시도를 했던 모든 외부의 기관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아이템 검증을 했고요. 다행히 그건 어떤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지역의 어떤 청도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브랜드 확산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결국 작은 프로젝트지만 그 프로젝트도 저희가 생은 문제 정의, 이 청도라는 뭐가 문제인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책상에서는 보이지 못했던 그 청도의 기저에 있던 청도에 유입되기, 청년 인구들이 유입되기 어려운 부분들,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관광객들, 그 다음에 우리 상인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을 저희가 검증을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청도의 앵커 시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할 때도 똑같이 이런 문제 정의와 가설 검증을 최소 4명에서 6명의 팀 단위로 해서 빠르게 검증을 하고 그걸 사업화해보는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왜 창업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 작업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예, 아이템 검증이라는 게. 그 고객이라는 게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존재할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정말 이 솔루션을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컸어요. 근데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인드를 다시 되잡은 거는 그때 뚝뚝 서비스를 3개월 하다 접었지만 아니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낮에는 그 오토바이 누워서 잠이나 자고 가게 경제 하나도 보탬이 못 되고 근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가정은 어떤 희망을 보고 또 살아가야 되지? 근데 그 정부는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유자원들을 그냥 뭐 보는 것 자체가 정말 편하나? 근데 이제 그런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 마음이 동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힘들고 짜치고 어렵고 이 가능성을 적고 이 불확실성에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적인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한 문제적인 바탕으로 내가 가설 검증과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면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하시는 거고요. 네. 사실 그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와 문제 정의.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반응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공감을 넘어서 통감하느냐. 통감을 해야지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해야지만 내가 힘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약 100여 분들 들어오셨는데, 가볍게 시작하는 스트레스 창업도 좋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시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정의 처음에 세팅하실 때 아이템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뭘까? 그게 꼭 거창하게 사회나 환경과 결부짓지 않아도 돼요. 이 아이템은 정말 필요한데 이 시장이 없어서 난 너무 불편하네? 혹은 이 서비스는 정말 하나 있을 법한데 왜 안 나오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도 정말 깊게 들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느끼실 거야. 이거는 내 사명이구나. 혹은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를 살펴보시면서 또 아이템만 너무 매몰되시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시고 이해관계자를 만나보시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좀 추가적인 질문 더 있으실까요? 한 3분 정도만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그 문제정에 대해서, 네. 네. 솔직한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가설 검증에 비추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소비자들이 안 하면 맞아요. 네. 경험 부족인지, 너무 공감이 되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대표님 이렇게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명확하게 조금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어떤 제품을 어떠한 가설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생강을 주제로 만드는데요. 네. 어쨌든 소비자들이 생강이라고 하면 일단 그 독특한 그 매운맛과 향, 그죠? 네. 그거를 싫어한다고, 먹기 힘들다고, 그리고 네. 그리고 생강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단점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완화하면 순화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알아보니까 생강이, 홍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효능적인 면에서 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만들었긴 했지만, 저의 경험 부족인지, 예,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네.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일단은 말씀 주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제 네, 생각에는 생강이라는 상품성은 이미 시장에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생강이라는 게 시나몬처럼 저희가 뭐 시나몬 관련된 음료를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엄청 다양하게 드시고 집집마다 아마 생강 원액은 냉장고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 감기나 아니면 몸이 편찮으실 때 이제 생강 관련된 음식을 네, 짓고 모과나 생강 같이 드시는데 근데 기존에 내가 그 지금 만드는 제품 자체가 이미 제품에 유사 제품이 있는지, 혹은 그 유사 네, 제품을 뛰어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거나, 가격이 월등히 싸다거나, 아니면 먹기 편하거나, 아니면 요리에 같이 연계해서 뭐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새로운 뭐 제품을 만들 수 있다거나, 이렇게 접근 방식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설 검증할 때, 생강 제품 좋지라는데, 근데 기존에 너는 생강 제품 먹을 때 뭐가 좀 불편했었어? 혹은 어떤 제품들이 좀 나오면 그런 제품에 기존 제품보다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한번 고객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강 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더 많이 고민할 거거든요. 이런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20, 30대가 생강 원액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우더 형태로 시나몬은 익숙하잖아요. 생강이란 말도 약간 어색한데 시나몬으로 변경해서 야 이걸 너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를 먹어. 근데 너가 요거트를 먹을 때 과일도 넣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파우더 가루를 통해서 생강을 넣어서 먹으면 향도 사실은 되게 좋고 맛도 더 건강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생강 파우더 든 요거트는 없거든요, 시중에. 그럼 왜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시장에 원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도가 없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이 이미 생강이라는 제품은 시장에서의 시장성은 검증이 됐다면 기존 제품 대비 차별화, 그거에 대한 또 경쟁이 뭔지.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시장이라든지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악해 보시면서 빈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빈 구간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 내가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그 가격대에 맞출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상품의 유형으로 내가 한번 변형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나오면 그 고객에 맞는 색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나옵니다. 그건 마케팅 전략 우리가 다 할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외주를 다 돌릴 수 있습니다. 20대다, 30대다. 그러면 타겟별로 마케팅 채널이 다를 거고 비용도 다를 거고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음의 문제고 그 전에 내가 있는 제품이 누굴 타겟으로 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그 타겟군 그 제품이 그 고객이 드시기에는 이게 기존의 상품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까지 살펴보셨는데도 아직 답을 찾지 어려우셨을까요? 네, 그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완전 정말 나이만 먹었지, 이런 일이란 걸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예, 좀 전체적으로 미숙하고,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이렇게 좀 다져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처음에 네. 이 제품을 이제 할 때는 물론 이렇게 했었기는 했었는데, 그런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것들이 저의 또, 나름의 또 총체적인 문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너무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늘 또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 문제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네, 지금 귀한 시간 내셔서 고민해 네, 보시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자리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좋은 큰 용기고 좋은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말씀 네, 주신 핵심 질문은 네, 기존 제품 대비 우리의 제품이 어느 부분이 네, 정말 탁월한가? 네, 그다음에 이 제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제품인가? 네, 그다음에 이 제품의 특장점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물어봤을 때 툭 치면 네, 이거는 기존 대비 뭐가 가장 좋고 그거에 대한 네, 최적화된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생강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제품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소비자들 가장 원하는 거는 그랬을 때 이전 대비 이게 뭐가 달라요가 아마 큰 문제. 그 제일 먼저 들어온 질문이고요. 네, 왜냐면 생강의 효능이라든지 그 조금 다 알잖아요. 네, 어떻게 먹는지 다 알고. 네, 그러면 이전 대비 상품 대비 어떤 차별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차별화는 어떤 고객의 특화에 대해서 이걸 우리를 만들어내냐가 정말 중요한 질문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조금 더 그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네,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상품을 만드실 때, 네, 팀에서 이 상품을 만들 때 어떤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만드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셋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의 그 상품 만드실 때 그 예상 소비자층이 있으셨어요? 제가 상품은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 타겟층은 누구나 이제 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타겟을 특정한 타겟을 하지 않았던 게 저의 문제점인 것 네, 같아서, 그러면 네, 많이 그 도와요.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냥 제 직관적인 건데요. 네, 이미 40대 이상 분들은 생강 원액이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채널로 물에 따뜻하게 타먹는 걸 많이 원하시고 또 그 음식에 식재료 넣는 거를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게 더 네, 명확하고 그게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고치거나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만 네, 시나몬에는 익숙하고 생강을 아직 좀 어색한 새로운 10대, 20대, 30대 분들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네, 건 간편하고 빠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네, 건강 형태라든지 이전과 좀 다른 접근으로 해서 그들이 네, 원하는 조금 그들이 식습관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들이 네, 기존에 먹는 그 이제 식습관에서 뭔가 연계해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생각은 네, 기호잖아요. 내가 이거 네, 주식처럼 먹지 않는 이상 대신에 네,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구매해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제품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먼저 고객을 설정하시고 그 고객의 네, 페인 포인트 혹은 건강을 챙기고 싶다. 혹은 생각이 네, 또는 뭐 이런 천연 원재료 그 조미료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다. 이런 바탕으로 접근하시는 게 될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자살을 막기 위한 명상호흡을 프로그램화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는, 네. 일단은, 음, 자살, 명상호흡, 어떤 게 좀 먼저인지 궁금하고요. 네. 자살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명상호흡 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명상호흡 이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자살하는 분들한테 시도하고 싶은데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 자살을 막는 솔루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살하는 분 좀 그렇지만, 네. 자살 정도까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과 치료라든지 혹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전에 많은 대안은 많이 경험 접촉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명상이 이전 거보다 정말 효과적이었다라는 지표가 사실 있어야지 이게 정말 잘 먹힐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 좀 케바케 영역일 것 같긴 해요. 사람의 심리 쪽은. 그래서 심리 쪽 그 스타트업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 첫 번째로는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런 자살의 충동과 위험에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해서 이제 그거를 오히려 이제 그런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구제하고 또 막는 분들을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시도했던 방법 중에 명상호흡이 정말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효과적이라면 그들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뭔지 명상호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효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도 임상이랑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연결되려면 그래서 일단은 자살을 막는 이전에 어떤 솔루션들도 많을 텐데 그거 대비 명상 컨텐츠는 어떤 게 있었고 그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명상 컨텐츠는 뭐 어떤 게 좀 차별화가 돼 있고 그거가 정말 이런 자살의 위험에 있는 군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자살이 아닌 그 디프레스가 정말 심한 사람들에게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었을 때 같이 돌려봤을 때 뭐 효과가 있었다, 효능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라든지 예, 자살 쪽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영역들은 이제 심리치료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분들이 정말 많이 들고 오는 단골 주제예요. 본인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 그 치료 외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나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과 지혜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템 검색 핵심 질문은, 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받아들고, 네. 네, 질문 없으면, 네, 마지막으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어, 저도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약 3년 정도 창업을 해보면서
다 돌이킨 거는 결국 고객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듣고 싶은 답만 들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근데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고 그때는 매몰돼서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객관적이다. 나는 확증평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는데 돌이켜보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매몰됐고 내 확신에 너무 차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회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인 창업이든 아니면 스타트업 형태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을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고객을 좀 설정하시고 최소 10분, 뭐 가장 좋은 거는 20분, 30분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10분을 객관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 5가지만 뽑아보세요. 그걸 통해서 온라인 말고요. 직접적으로 정성적으로 그 분위기, 그 사람의 어떤 반응도 같이 감도를 확인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이 서비스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향후에 잠재 고객인 사람한테도 좋겠구나. 그게 되면 주변 이해관계자 다양한 인터뷰나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게 검증이 되면 이제 어떤 탱저블한 손에 만져줄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만드는 거고 그건 우리가 잘 못해요. 그때 이제 전문가를 붙이면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상품과 서비스로 만드는 건 디자인하는 건 정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말고 새로운 서비스 이렇게 마우스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난 디자인이었거든요. 사람 손에 최적화해서 무선으로 만드는 거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는 결국 전문가가 붙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 마케팅도 전문가가 붙어요. 근데 다만 대표님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 1인일 때는 이 마우스가 정말 필요한 건가? 제 생각에는 20년 뒤엔 마우스가 안 쓰일 것 같아요. 눈에 따라서 다 그 포인트가 움직일 것 같은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때도 결국에는 이 마우스도 처음에 할 때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쓸 때 결국 마우스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문제제기부터 시간이 됐잖아요. 그거를 고객 대상으로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게 검증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투자도 받을 수 있고 공공의 다양한 창업기업 경진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초창패나 야창패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사업들 심사를 가면 결국은 문제정의 이 사람이 그냥 인터넷에 리서치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고민해서 새벽 1시에 만들었구나 그런 제안서랑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깊이 만나보셨구나 진짜 깊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셨구나 라는 장표는 완전 달라요. 여기 이제 더 컴퍼니시 분들이나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의 깊이를 그다음에 고객의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어떤 깊이를 아까 김재현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1년 반째 하고 계시고 저희가 청소되기 2년 전에 투자했는데 여전히 계속 가설 검증에 진행 중이시고 저희 미스크도 계속해서 가설 검증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익숙해지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과 시장의 기회를 살펴보시면서 좋은 기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회차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4월 28일 목요일 2시에서 4시 반 이렇게 2회차 진행되고 저희가 수료증은 4회차 다 참석하실 때 저희가 드리고 더불어서 책 선물도 4회차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단톡방 개설이랑 또 링크 내용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메일 주소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벤트 선물은 저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 합동교육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 들었던 내용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회차 때 또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